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중 8대 예종부터 14대 선조까지의 통합본을 업로드합니다. 이것은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제 유튜브에 올렸던 예종부터 선조까지의 각 왕들에 대한 내용을 통합 편집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조선 왕들에 대한 흐름과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중 숙면용으로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 또한 제 영상의 훌륭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8대 예종부터 시작합니다.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의경세자는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20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첫째 의경세자가 죽자 둘째였던 예종이 세자가 되었고 결국 1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왕이 된 예종도 1년 뒤 2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세조의 아들 2명이 모두 20살에 요절하게 되는 이 묘한 상황에 대해 호사가들은 아버지 세조의 죄에 대한 단종의 복수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예종은 1년 남짓 재위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짧으니 당연히 다룰 만한 업적도 없고 자연스레 가장 존재감이 낮은 조선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는 예종이라는 왕보다는 한 명의 신숙주 등의 구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조 말년에 새롭게 등용한 신공신들을 살펴보고 이런 구공신과 신공신 간의 세력 다툼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남이의 옥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범주를 넓혀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 붕당에 대한 간단한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먼저 세조 말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함경도는 여진족과 접해 있는 특수지역으로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는 대신 그 지방 출신 유력자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대대로 그 직을 잇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경도 출신 수령 임명을 제한하고 대신 한양 출신으로 수령을 대폭 물갈이합니다. 늘 자신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지방 수령 자리를 이제 한양에서 온 사람이 차지한다고 하니 당연히 함경도 지역의 토 유지들은 세조의 정책을 매우 싫어합니다. 당시 함경도 길조를 근거로 한 이시에는 이런 세조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비슷한 처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467년 세조 말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입니다. 이시해는 함경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이는 것으로 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도사 강효문이 조종의 신숙주 한명회와 손을 잡고 영모를 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효문을 먼저 죽였다고 얘기했고 이들이 군사를 보내 우리를 모두 죽이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 중앙 관리들을 처단하자고 설파합니다. 이에 함경도 민심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이시해의 난은 대규모 난으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함경도에서 난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가 역모를 꾸몄다는 이시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을 잠깐이나마 옥에 가뒀고 이시해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구성군입니다. 27살의 구성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세조의 조카였지요. 그는 난을 토벌할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 밑에는 구성군과 같은 나이인 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20살의 묵과에 급제했고 이시해의 난 때 선봉장으로 용맹을 떨쳤습니다. 이렇게 총사령관 구성군과 선봉장 남이는 이시해의 난을 잘 진압하고 돌아왔고 세조는 이들에게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28살인 구성군을 영의정에 역시 동갑인 남이를 병조판서에 임명합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5, 60대 정치인들을 제치고 20대 청년 2명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꼴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시의 한때 말단 관직으로 활약했던 유자광이라는 자도 병조 정랑에 기용하고 이후 정삼품 병조 참지까지 승진시켜줍니다. 그러면 세조는 왜 이토록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이는 자신과 함께 계유정난을 주도했던 한명회, 신숙주 등 구공신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조 말년 조정은 구공신과 신공신 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조가 1468년에 승하합니다. 세조는 자신이 죽기 전 아들 애종을 위해 원상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원상이라는 것은 어린 왕이 제위하여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제상들이 승정원에 주재하여 왕과 의논하며 모든 국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하들에 의한 섭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조가 원상으로 앉혔던 신하들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구공신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조는 구공신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들을 키웠지만 결국 다시 원상제를 통해 구공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을 만들고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세조가 죽고 애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조 말년 신공신으로 등용되어 승승장구했던 두 명의 남자 구성군과 남이. 구성군은 영의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이 많은 대신들 사이에서 자신을 낮추며 조용한 처신을 했지만 남이는 병조판서로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이 정도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며 조금 나댔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구공신들은 새로운 임금 애종에게 남이는 병권을 맡기기엔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췄고 애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한 단계 낮은 직책인 겸사복장에 임명합니다. 알고 보니 애종도 남이를 경계하고 있었던 차에 구공신들의 의견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세조 시절에 파격적인 대우로 승진했던 남이가 애종으로 정권이 바뀌자 별 볼 일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기양양 자부심 덩어리인 남이가 그대로 물러났을 리 없었겠지요. 남이는 자신이 좌천된 이유가 한명회 등 구공신들의 계략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성급하고 서툴렀기에 곧 아래와 같은 사달이 나게 됩니다. 남이가 먼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구성군이나 남이처럼 이시의 난을 통해 세조 후 사랑을 받게 된 인물이지만 서자 출신인 까닭에 세조가 죽은 뒤에는 구공신, 신공신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이는 이런 유자광은 자신이 손을 내밀면 당연히 자기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날 밤 하늘에서 떨어지는 혜성을 보며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유자광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종에게 달려가 고변합니다. 전하,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남이는 즉시 체포되었고 국문이 시작됩니다. 남이는 처음에는 모반을 강력히 부인하지만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했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종 즉위 한 달 보름 만에 발생했던 남이의 옥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정말 남이는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니면 남이에게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유자광이 거짓 고변을 한 것일까요? 실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이가 자신의 좌천에 대해 정치적 불만을 갖고 칼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공신들을 향한 칼날이었지 예종을 겨냥한 역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노련하고 영리한 구공신들의 함정에 남이가 그대로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튼 남이의 옥사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청년 장군 남이를 안타깝게 바라봤고 그의 용감성과 관련한 각종 전설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무속에서는 그를 남이 장군이라 하여 신으로 모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세조 말년에 벌어진 이시의 은한 그리고 이를 통해 등장했던 신공신과 구공신 간의 세력 다툼 그 결과 일어난 남이의 옥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시의 은한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신공신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구파, 살인파, 붕당 등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흐름만 살펴보고 이후 해당 파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구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명회, 신숙주 등 세조의 구공신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소위 훈구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훈구파의 훈구는 원훈 구신에서 훈구만 딴 말입니다. 으뜸원, 공로훈, 옛구, 신하신, 굳이 풀이하자면 최고의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오래된 신하 정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원훈구신, 즉 훈구는 계유정난을 통한 세조의 집권과 함께 형성되어 예종을 지나 성종 때까지 큰 교체 없이 이어지며 핵심 지배층으로 자리잡은 구공신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거듭 공신에 책봉되고 대신직을 독점하면서 중앙정치를 이끌었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훈구파에 대한 권력의 편중과 경제적 부패 등이 점차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세력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바로 성종 때 정계에 등장한 살인파들입니다. 살인파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녔고 성종 중반부터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 3사의 관리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살인파는 훈구파를 정조준하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자연스럽게 두 세력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커지다 마침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일어났던 4번의 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그것인데요. 사화라는 것은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이고 그 앞에 붙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는 모두 해당 연도를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살인파들이 입은 화를 말하고 갑자사화는 갑자년에 살인파들이 입은 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4번의 사화를 통해 살인파는 큰 타격을 입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서원, 향약, 유향소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한 뒤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하였고 훈구파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배 세력이 된 살인파는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의 집단으로 계속 나뉘게 되는데 이들 각 집단을 붕당이라고 하고 이들이 논쟁하며 펼치는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붕당은 살인파가 집권 세력이 된 선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붕당을 얘기하면서 훈구파가 등장한다면 곤란하겠죠. 다시 정리하면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결하여 살인파가 화를 입어 몰락한 것을 사화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 사화는 총 4번 발생합니다.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이고 명종 다음 왕인 선조 때부터는 조정을 살인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훈구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인파들 사이에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파들이 갈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붕당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선 8대 임금 예종과 구공신, 신공신을 살펴봤고 훈구파, 살인파, 붕당을 아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9대 성종에서 어떻게 살인 세력이 중앙정계에 들어오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대 성종입니다. 성종의 제위기간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총 25년이고 이름은 이혈, 묘호는 성종입니다. 성종을 살펴볼 키워드는 후계 서열 3위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한명회의 추락과 언론 3사에 등용되는 살인세력,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희대의 스캔들 어우동, 그리고 경국대전 정도입니다. 먼저 후계 서열 3위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살펴보기 위해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의 가계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대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경세자와 둘째 예종입니다. 의경세자는 소해왕후 한시와의 사이에 월산대군과 잘상군을 낳았고 예종은 안순왕후 한시 사이에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후계서열 1위겠지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무리 수렴청정을 하더라도 4살이 왕이 되기엔 무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한대군은 패스되고 다음은 의경세자의 2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월산대군은 16살, 둘째 잘산군은 13살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월산대군이 후계자가 되는 게 맞아 보이지만 후계자는 둘째 아들 잘산군이 됩니다. 실록에는 월산대군이 병약했기에 둘째 잘산군이 보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실제 이유는 잘산군이 바로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한명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렇게 잘산군은 숙부 예종이 죽은 당일 바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바로 그가 9대 임금 성종입니다. 여기서 한명회의 딸들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총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중 2명을 세조의 집안에 시집을 보냅니다. 자신의 셋째 딸을 예종의 첫 번째 아내로 보내고 넷째 딸을 성종의 첫 번째 아내로 시집 보냅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왕실과 사돈을 맺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 딸들은 모두 20살을 넘지 못하고 후사 없이 요절합니다. 자, 이제 성종은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오른 단종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아무도 없었던 단종과는 달리 성종에겐 자신을 지켜줄 왕실의 여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 윤씨, 자신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 숙모님인 예종의 아내 안순왕후 한씨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렇게 든든한 뒷배를 믿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성종의 할머니 정의왕후 윤씨는 모든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그늘 아래 경연을 참석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모범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할머니 정의왕후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잘한 일은 성종의 공으로 못한 일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늘 성종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을 위해 종친이자 예종 때 실력자로 급부상한 구성군을 폐서인하고 유배시킵니다. 성종 6년 한명회와 더불어 훈구 대신의 상징이었던 신숙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훈구 대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20살이 된 성종은 드디어 자기 정치를 시작합니다.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의 친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숙주가 죽었으니 훈구 대신의 절반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신숙주와 더불어 한 세상을 같이 누렸던 한명회의 추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 중단 교지를 내렸을 때 한명회는 유독 이를 반대했는데 성종은 이것을 건드립니다.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한명회가 대왕 대비에게 말했던 말을 얘기하며 여러분은 내가 그리 못 믿어오신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부랴부랴 한명회의 국문을 청했으나 성종은 웃어 넘깁니다. 친정을 선포하자마자 성종은 최고 실세 한명회를 타켓으로 가볍게 잽을 몇 방 날렸던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한명회에서 성종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신하들도 점점 한명회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한명회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자신이 먼저 선수칩니다. 전하, 제가 오랫동안 발병을 앓았사온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역시 한명회다운 기지입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모양새 좋게 정계에서 물러난 듯 했으나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 성종 12년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한명회는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연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압구정에서 연애를 반대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한명회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압구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성종은 빡칩니다. 한명회의 직첩, 즉 관직을 모두 걷어버립니다. 그 길로 한명회는 계속 힘을 잃고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훈구 대신들의 대표 신숙주와 한명회가 떠났지만 훈구 세력들은 여전히 넓고 깊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펼칩니다.
우선 훈구 대신들이 승정원에 상주하여 임금과 정사를 논했던 원상제를 폐지합니다. 원상제는 세조가 죽으면서 홀로 남은 예종을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성종은 자기 정치를 시작하면서 원상제부터 없앱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언론기관인 사헌부, 사관원의 비판 기능을 되살렸고 장서보관소에 불과하던 홍문관의 경영과 자문 역할의 언론 기능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묶어서 언론 3사 또는 그냥 3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소위 언론 3사와 여기서 일하는 대관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신하들을 일컫는 말로 대신, 대관이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신은 클, 대, 신하, 신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을 비롯하여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를 통칭하여 가리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대관은 누구냐? 대관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언론 3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신하들입니다. TV 사극에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를 연신 외쳐대며 임금의 주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관들입니다. 이런 대관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언론 3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여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헌부는 감찰기관으로서 당시 고위공직자인 대신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합친 기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헌부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대관이라 불렀습니다. 사관원은 언론기관입니다. 직무는 간쟁과 논박입니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논박은 일반 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논박의 대상은 그릇된 정치일 수도 있고 부당, 부적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들이 있어 정부를 견제하지만 당시에는 정부 안에 사관원이라는 언론기관이 있었고 여기서 왕과 대신들의 언행이나 시정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관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 근무하는 대관과 사관원에서 근무하는 간관의 앞자만 따서 대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장서보관소에 불과하던 홍문관을 옛 집현전을 대신할 기관으로 변모시키면서 경연을 담당하게 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기니 이때부터 홍문관도 언론 3사에 끼게 됩니다. 이렇게 언론 3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언론 3사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KBS, MBC, SBS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종은 훈구 세력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언론 3사의 기능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지방 살림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방의 살림 세력이란 누구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시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등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려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는 정도전 등 조선을 개국하자는 급진 개화파와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 개화파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이 개국되자 정도전 등 급진 개화파 공신들은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종몽주를 따랐던 온건 개화파들은 조선이 개국되자 지방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들의 포지션을 최대한 낮춥니다. 대표적인 분이 종몽주, 권근의 문화에서 배운 길제입니다. 길제는 여러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의 수제자 중에 김숙자가 있었고 그 학맥은 그의 아들 김종직에게로 전수됩니다. 성종은 김종직이라는 자가 여러모로 뛰어남을 파악하고 홍문관으로 불러올립니다. 이어 홍문관의 실질적인 수장인 부재학에 앉히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시기 경상도 선비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했는데 이들은 김종직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였고 사람들은 이들을 경상도 선배당이라 불렀습니다. 김종직 사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김종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자 성종은 이들의 상당수를 언론 3사의 대간에 포진시키고 이들을 통해 남은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선비사, 수풀림을 써서 살인파라고 불렀습니다. 김종직은 연산군 편에서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는 조의제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연산군 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와 희대의 스캔들 어우동, 그리고 경국대전에 대해 살펴보고 성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고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중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왕비로 혼인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셋째 딸이 예종의 첫 번째 아내 장순왕후 한씨였고 넷째 딸이 성종의 첫 번째 아내 공해왕후 한씨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왕후들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한명회가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그의 조카 성종에게 각각 첫 번째 아내로 혼인시켰고 이들은 모두 후사 없이 20살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명회의 딸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 죽자 왕실 어른들은 후궁들 중 윤씨를 성종의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윤씨는 당시 성종보다 12살이나 많은 연상녀였으나 행실이 반듯하고 겸손하여 정의왕후 윤씨 등 왕실 어른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마침 윤씨는 성종의 아이까지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왕비가 된 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때부터 윤씨의 행동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왕실 어른들에게 거만하게 했고 자신만이 주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성종이 좋아하는 후궁들에게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등 투기를 심하게 부렸습니다. 그야말로 윤씨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용안, 즉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성종은 결국 중전이 된 뒤 3년 만에 윤씨를 폐서인하고 폐서인한 지 다시 3년 만에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 6살이었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를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연산군 다음 왕인 중종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어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우동이라는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서 왕족의 종친인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가서 왕족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런 어우동은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후 남편과 육총 관계에 있는 다른 왕족의 종친을 만났으며 양반, 유생, 선비 등 총 17명의 남자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우동이 큰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어우동이 바로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 실세 정치인의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간통하며 스캔들을 일으킨 꼴이지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성종에게 들어가고 결국 그녀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종은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당시 조선에 있었던 여러 법에 대해 모순과 부조화를 정리해서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편찬을 시작하였고 성종 때 비로소 완성된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입니다. 성종의 업적을 하나만 말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답하면 될 정도로 엄청난 치적입니다. 이상으로 9대 성종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치세와 시절이 좋아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9대 임금 성종, 그 태평성대 속에는 10대 임금 연산군이 몰고 올 거대한 태풍전야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10대 임금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무오사와, 어머니의 복수 갑자사와, 전국의 미녀를 모아라 채홍사와 흥청, 궁성 밖으로 그어지는 금표, 궁궐 안의 동물사냥, 그리고 장녹수 정도입니다. 연산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향락과 살인을 일삼는 미치광이 폭군이지만 연산군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즉위 초기 어느 군주 못지않게 국정을 잘 운영했던 연산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치광이 폭군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산군 편을 시작합니다. 연산군의 제2기간은 1494년부터 1506년까지 총 12년입니다. 이름은 이융, 묘는 없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3살 때 어머니 윤씨가 폐서인되었고 6살 때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 7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고 12년 동안 세자 수업을 받은 뒤 19세의 나이로 조선 10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1494년 12월 왕이 된 연산군은 4년 뒤에 무오사를 겪기 전까지 폭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성종 말기의 부패상을 일소하고 마무리 짓는 기간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이었기에 이것저것 자신의 정치를 펼쳐보려는 시기였지만 사사건건 살인파 대간들과 신경전을 벌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여러 대간들의 아니되옵니다 전하에 휘둘리는 장면을 어릴 때부터 많이 목격하였기에 연산군은 초장부터 왕권을 능멸하는 대간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산군에게 살림 세력을 싹쓸이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무오년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이 개설되고 실록 작업의 책임자로 이극돈이 임명됩니다. 이극돈은 사관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를 점검하다가 사림의 거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발견합니다. 조의제문이란 진나라 항우가 초나라 왕이었던 의제를 폐위시킨 일을 슬퍼하며 김종직이 쓴 글입니다. 제목 그대로 의제를 조문하는, 즉 위로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항우를 세조로, 의제를 단종으로 비유하여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극도는 이 내용을 발견하자마자 유자강에게 알려줬고 유자강은 연산군에게 달려가 고변합니다. 유자강은 애종편에서도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애종에게 고변했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유자강은 고변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자 출신이었던 자신이 왕의 눈에 드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유자강은 연산군에게 조의제문과 관련하여 김종직과 김일손을 벌줘야 한다며 상소를 올렸고 연산군은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던 살림 세력들을 제거할 기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무덤을 파고 관을 깨 부순 뒤 시신을 베는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 등 사건과 관련된 김종직 사단의 살림 세력들은 능지처참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림 세력과 언론 3사의 기능은 크게 위축되었고 연산군의 국정 운영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대간들은 입을 닫았고 대신들은 연산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에게 사사건건 지적질을 해댔던 살인과 대간들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는 견제받지 않는 폭주로 이어집니다. 이제 1504년 갑자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아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장장 7개월에 걸쳐 벌어진 갑자사화는 희생자의 규모뿐 아니라 그 형벌의 잔인함이 무오사화에 비할 바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을 즉위한 다음 해에 알게 됩니다.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읽는 중에 윤기견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고 혹시 윤호를 잘못 쓴 거 아니냐고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윤기견은 연산군의 친모 패비 윤씨의 아버지였고 윤호는 연산군의 계모 정현왕후 윤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현왕후 윤씨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실록은 왕이 비로소 윤씨가 폐위되어 죽은 줄 알았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연산군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6살에 친어머니가 죽고
계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라왔는데 친모가 아니었다니 어쩐지 자기 주위의 모든 어른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계모가 자신에게 왜 그토록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무오사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연사는 갑자사화를 통해 궁궐에 피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의 정점을 실질적으로 움켜쥡니다. 그럼 갑자사화가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사홍의 밀고였습니다. 임사홍은 일찍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애종과 성종의 사이로 만든 왕의 외척이었습니다. 임사홍은 성종 때 주요 요직을 거쳤으나 살인파 대간들에 의해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고 연산군 즉위 6년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임사홍의 아들 임숭재가 연산군에게 탄원하여 22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난 인물입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패비 윤씨가 어떻게 쫓겨났고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성종이 차후에 거론하지 말라는 유명을 남긴 적이 있었기에 그때까지 아무도 사건을 입에 담지 않았었는데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그 내역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1차 패비 시도가 있었을 때 끝까지 반대했었기에 연산군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겠지요. 임사홍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연산군은 그 길로 궁궐로 들어가 아버지 성종을 꼬드겼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를 뒤뜰로 불러 두건을 씌운 뒤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이후 그들의 아들들을 불러 이년들이 간밤에 역적질한 년들이다. 너희가 처단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두운 밤이었기에 자신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몽둥이로 내려치지만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또한 윤씨 폐출을 주도한 할머니 인수대비 즉 성종의 어머니 소해왕후 한씨를 찾아가 머리로 들이받는 폐륜을 행하고 신하들을 어머니의 죽음을 주관한 그룹과 방관한 그룹으로 나누어 살아있는 자들을 사형시키고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 참시를 합니다. 이때 부관 참시 당한 자 중에 한 명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사화를 통해 많은 살인 세력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쥐게 되었고 향락과 폭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향락 정치를 대표적으로 보면 1505년 전국 팔도에 각 지방의 미녀를 구하는 채홍사를 파견합니다. 이 채홍사에 임사홍의 아들 임숭재를 보내고 임숭재는 각 지방의 미녀들을 데려와 현재 탑골공원 자리의 원각사에 수용하여 임금에게 바칠 최고의 기생을 만듭니다. 이런 기생들을 운평이라고 불렀고 이런 운평들 중 재주와 미모가 빼어나 대골로 뽑혀간 기생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들어 흥청이 되면 그 집안은 웬만한 고관대작 부럽지 않는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궁궐에서 이런 흥청들을 데리고 향락을 즐기며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흥미롭게 다룬 영화가 김강우, 주지훈, 임지연 주연의 영화 간신입니다. 다음으로 연산은 궁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금을 그어 왕 전용지를 만들었습니다. 금표 안에는 민간인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였고 그 안의 논밭을 사냥터로 바꾸어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금표는 계속 넓혀져 급기야 사방 백리에 이르게 됩니다. 또 궁 안에 사냥을 위한 동물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궁궐은 연산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냥과 연애가 날마다 이어졌고 나라 안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애 때 본 재상의 부인을 겁탈하기도 했고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겁탈하여 임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님이었으니 연산군은 자신의 큰어머니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박씨는 자살하였고 박씨의 동생 박원정은 뒤에 나올 반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에 연산군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던 내시 김처선은 연산군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직언하지만 연산군은 그런 김처선의 팔과 다리를 칼로 잘라 죽여버립니다.
김처선은 내시로서 최고 간직인 상선에 올랐던 인물로서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왕을 모신 내시였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합니다. 주동자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은 성공하였고 반정 세력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앉히니 그가 바로 11대 임금 중종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를 중종반정이라 부릅니다. 조선 역사에 반정이 두 번 나오는데 연산군 다음에 중종반정과 광해군 다음에 인조반정이 그것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에서 끌려 내려왔기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당연히 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군과 광해군의 기록은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표현합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두 왕만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은 신하들의 반정으로 끌려 내려왔고 강화도로 유배된 뒤 2개월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산군을 쭉 살펴보았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생각해보니 장녹수를 다루지 않았네요. 장녹수를 마지막으로 다룬 뒤 연산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장녹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즉 기록에 의하면 장녹수는 연산군보다 연상녀였고 얼굴 생김새는 보통이지만 애교가 장난이 아니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장녹수는 원래 송종의 사촌 동생인 제한대군의 노비였으나 춤과 노래를 배워 기생이 되었고 연산군의 눈에 띄어 입궐된 것입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다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애정결핍을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알았던 장녹수. 장녹수에 대한 연산군의 애정은 거의 맹목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장녹수는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몰려온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고 쓰러진 그녀 위로 커다란 돌무덤이 생길 정도로 많은 돌이 날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맨 처음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뒤 복수의 눈이 멀어 사이코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책을 통해 연산군을 공부할수록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독재국가 건설을 위해 이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자신을 견제했던 모든 신하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연산군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늘 불안했을 것이고 연산군이 툭 내뱉은 패비윤 씨의 이야기에 크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찍소리 못하게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고 재발절인 신하들은 연산군의 폭정 앞에서도 입도 뻥끗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연산군도 그렇게 하나 둘 죽이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궁궐안의 모든 것, 아니 조선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산군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선 최초의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던 연산군의 이복 동생 중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향락에 빠진 미치광이 살인마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산군은 반란을 통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반란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다시 왕을 세우니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중종의 재위기간은 1506년부터 1544년까지 약 38년입니다. 어릴 적 이름은 이역, 묘는 중종입니다. 먼저 중종의 키워드를 살펴본 뒤 그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중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반정 주역들과 바지 임금이 된 중종, 혜성같이 등장한 조광조와 중종의 브로맨스, 조광조의 급진 개혁, 반정 공신 위훈 삭제 사건과 주초위왕, 조광조를 벌인 중종과 기묘사화, 중종의 아내들과 외척, 그리고 중종 시대의 사람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입니다. 연산군이 왕이 된 뒤 여러 사화들을 일으키자 중종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납작 엎드려 지냈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종이 반정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앉혀졌으니 권력의 주도권이 당연히 반정의 주역들에게 쥐어졌겠지요. 중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정의 주역들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바지임금으로 한동안 지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종 반정의 주역 3인방 박원종, 유순종, 성희안이 모두 중종 10년 안에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쥐었던 반정 3인방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중종은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기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새로운 살인파의 리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1510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인물로 당시 급진 개혁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반정 공신 세력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조광조를 정치 일선에 끌어들였고 그를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줍니다. 임금의 총애를 가득 받은 조광조는 살인파의 거두로 자리잡게 되고 그때부터 거침없는 급진 개혁을 진행합니다. 조광조의 개혁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한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살인파는 성리학, 즉 유교 이외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를 배척의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를 모두 배척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도교의 제사를 지냈던 소격서를 폐지한 것입니다. 둘째, 향약을 보급합니다. 향약이란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을 말합니다. 이런 향약은 민간에 유교적 도덕관을 심어주고 지방에 대한 사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중국의 여시 향약을 간행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광조의 개혁은 바로 현량과 실시입니다. 현량의 한자는 어질현, 어질량입니다. 당시 조선은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봐야 했었는데 현량과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인품이나 능력이 어질고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여 관리로 등용하자는 새로운 인사 채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519년 120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최종 28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그 대부분이 살인파 학자들이었고 최종 선발된 그들은 언론 3사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대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살인파 위주의 조광조 개혁 정책들은 기존 훈구 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비슷한 시기 중종도 조광조의 유교정치 이념의 압박에 슬슬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공부와 경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고 철저하게 성리학적 규범에 맞춰 생활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이런 조광조의 경직된 도학사상에 중종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 정도면 적당히 상황도 보고 주위도 살피면서 자신을 조금 낮출 법도 한데 조광조는 눈치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19년 조광조와 언론 3사의 살인들은 이른바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을 터뜨립니다. 반정공신이란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신하를 말하고 위훈은 거짓 위, 공로 훈을 얘기합니다. 즉 반정 공신들 중 거짓 공로로 공신이 된 자들의 공훈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종 집권 초기 중종 반정에 발만 살짝 걸쳤던 사람들까지 모두 공신으로 등록된 분위기였으니 조광조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훈구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축출하기 위해 살인파가 꺼내든 대규모 공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중종은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훈작을 삭탈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린 중종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궁궐은 대신들마저 조광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조광조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조광조는 중종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중종의 심리 변화를 읽은 남곤, 심정, 홍경주 등 훈구 세력은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살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짭니다. 나뭇잎에 벌꿀로 주초위양이라고 쓰고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궁궐 쪽 냇물에 흘려보내 왕이 보게 하였습니다. 나뭇잎을 본 중종에게 한자로 주와 초를 더하면 조가 된다면서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조성하여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정을 어지럽힌다는 상소를 합니다. 중종은 이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광조와 그의 세력들을 모두 투옥합니다. 조광조는 유배된 뒤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살림 세력들은 사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를 김효년의 살림들이 당한 화라고 하여 김효사화라고 하고 역사는 이 사화를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이어 세 번째 사화로 기록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서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과감히 펼쳤던 젊은 학자 조광조. 그가 죽은 뒤 중종은 개혁의 힘을 잃게 되고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없는 왕으로 후대에 남게 됩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은 늘 자신도 언제든 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당대 가장 강한 신하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주었고 그 신하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집권 초기 반정 공신의 대표였던 박원정에게 절대적 신뢰를 주어 힘을 실어주었고 박원정이 죽자 새로운 얼굴인 조광조를 선택하여 또다시 몸집을 키워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키워줬던 조광조가 오히려 유교적 정치 이념의 이상을 자신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자 중종은 조광조를 과감히 또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신하를 키워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중종의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늘 여론에 귀 기울이고 우유부단했지만 절대 신뢰를 줬던 신하를 교체할 때가 되면 독선적이고 냉혹한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중종은 그 어떤 신하에게도 진심으로 우러나온 신뢰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종의 아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종의 아내들을 살펴본 이유는 12대 인종, 13대 명종, 14대 선조까지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중종의 첫 번째 아내는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중종이 진성대군일 때 이미 혼인했고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 반정 세력의 대장 박원종은 신수군을 떠보기 위해 누이가 중요한지 딸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누이의 남편은 연산군이요, 딸의 남편은 중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신수군은 반정 가담을 거절했고 이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반정에 성공한 반정 세력은 자신들이 죽인 신수군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중종을 압박해 신씨를 궁궐 밖으로 쫓겨냅니다. 쫓겨난 단경왕후는 중종을 그리워하며 경회로와 마주한 인왕산 바위에 자신의 치마를 펼쳐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 됩니다. 이렇게 조광지처인 단경왕후는 중종을 그리워하며 치마까지 바위에 걸쳐놨는데 중종은 단경왕후 신씨가 궁 밖으로 쫓겨난 바로 그 다음날 새 왕비를 맞아들입니다. 그녀가 바로 12대 임금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세자를 낳은 장경왕후 윤씨는 산후병으로 6일 만에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왕비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이방원, 연산군, 세조 못지않게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주인공입니다. 2001년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여인천하의 전인아 배우가 맡았던 인물이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는 13대 임금 명종을 낳았고 명종이 왕이 된 뒤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즉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과 인종의 외삼촌 윤임의 세력 대결은 다음 영상 인종 명종 편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3명의 왕비를 살펴보았고 이제 후궁들 중 경빈 박씨와 창빈 안씨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빈 박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입니다. 중종 4년 경빈 박씨는 아들 복성군을 낳았습니다. 복성군은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후궁 경빈 박씨를 총애했고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박씨를 새 왕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정 종광필이 그녀의 미천한 신분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때 궁궐에는 작서의 변이 일어납니다. 불사를 작, 쥐, 서, 즉 불태워진 쥐 사건입니다. 1527년 2월 세자, 즉 인종의 생일날 꼬리가 반쯤 잘리고 입, 귀, 눈이 불로 지져진 쥐가 궁궐의 은행나무에 걸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 대신들은 이것을 복송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경빈 박씨의 지시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경빈과 복송군 두 모자는 궁궐 밖으로 내쫓겨 죽게 되지만 훗날 그들이 벌인 일이 아님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빈 안씨입니다. 창빈 안씨를 굳이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14대 임금 선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종과 후궁 창빈 안씨 사이에 아들 덕흥대원군이 있었고 14대 임금 선조는 덕흥대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중종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는데 살짝 아쉬워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을 몇 명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운둔의 대학자 서경덕, 그의 제자이자 최고의 기생 황진이, 그리고 중종의 은여 대장금 정도입니다. 서경덕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나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며 사색과 공부를 즐겼고 유람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화담에 초가를 짓고 학문 연구에 몰두했으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우주 만물이 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기 철학의 시원을 열었습니다. 이는 훗날 이의 주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경덕의 명성을 듣고 개성 일대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기생이자 빼어난 여류시인 황진이도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미모에도 과연 서경덕이 넘어오지 않을 소냐 하며 서경덕을 꼬셨지만 서경덕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이후 둘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됩니다. 황진이는 송도의 3대 명물로 박연폭포, 서경덕, 그리고 자기 자신을 꼽았고 이를 송도 삼절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송도는 개성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드라마의 원조 대장금이 있습니다. 54부 대작인 드라마와는 달리 실록의 장금이에 대한 기록은 짤막하게 10여 차례 정도만 나옵니다. 장경왕후가 죽었을 때 의강과 은여를 벌주라는 대신들의 상소에 중종은 원자 즉 인종을 무사히 태어나게 했으니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쭉 나오지 않다가 다시 등장하는데 중종이 죽기 직전 장금이를 주치의처럼 곁에 두어 수발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짧은 기록들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대장금을 만들었다니 작가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조선 11대 임금 중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12대 인종과 13대 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종과 명종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인종의 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고 둘째, 인종과 명종 모두 문정왕후 윤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문정왕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12대 인종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의 재기간은 1544년부터 1545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9개월이 못 됩니다. 이름은 이호, 묘호는 인종입니다. 인종을 살펴볼 키워드는 중종의 아내들, 대윤과 소윤, 동궁의 화제, 독살이냐 금식이냐 정도입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중종의 아내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중종의 3명의 왕비와 의미 있는 2명의 후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중종의 부인들 중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와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왕후 윤씨는 인종을 낳은 지 7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자 중종은 다음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이 3살 때 궁에 들어왔고 입궁한 지 17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경원대군, 즉 명종입니다. 인종은 6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고 24년간 세자 수업을 받은 뒤 3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세자 시절 인종 주변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애를 썼던 2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경빈박씨와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효심이 깊었던 세자는 그녀들의 시기와 질투, 때로는 저주를 견디며 자라야 했습니다. 경빈박씨는 작서의 변으로 자신의 아들 복성군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중종편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오늘은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았을 때 세자 인종의 나이가 이미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인종을 폐세자시키고 자신의 아들 명종을 새로운 세자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문정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생 윤원영을 시켜 조정 내에 경원대군, 즉 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형성하며 임금의 총애를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를 흔들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한 이가 있으니 바로 세자의 외삼촌이자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 윤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차기 왕을 누구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세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과 대군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 각기 세력을 형성하며 대립하였고 이들이 모두 파평 윤씨였기에 사람들은 윤임을 대윤, 윤원영을 소윤이라 칭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중종 시기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명종 1년 을사사화를 통해 대윤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문정왕후에게 여러 시기와 질투,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결정판이 바로 동궁 화재 사건입니다. 동궁은 임금이 기거하는 법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궁입니다. 통상 세자가 기거하는 궁이기에 세자궁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날 세자가 자고 있는 동궁에서 의문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인종은 문정왕후가 벌인 일임을 짐작하고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라면 이대로 죽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 중종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불효라고 생각하였고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종은 자신을 향한 모진 시기와 질투를 견디며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깊은 인종은 즉위한 뒤에도 그동안 자신을 해하려 했던 소윤 세력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윤의 핵심이자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을 공조참판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문정왕후는 문안인사원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은 보존해 줄 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인종은 문정왕후를 더욱 극진히 대했고 20살 차이가 나는 이복 동생 명종을 우애로 아꼈습니다. 이런 인종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문정왕후와 소윤들의 거침없는 행동들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재위 9개월도 되지 않아 인종은 원인 모를 사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후사 없이 죽게 됩니다. 인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차갑게 대하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 환대하며 준 떡을 먹은 뒤 이질, 즉 심한 설사가 계속되어 죽었다는 설이 있고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예법에 따라 금식을 너무 철저히 하여 몸이 약해져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종은 후사 없이 떠났고 자연스럽게 왕위는 이복 동생 명종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명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3대 명종의 이름은 이환, 묘는 명종, 재위기간은 1545년부터 1567년까지 총 22년입니다. 그중 초반 8년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직접 통치하였고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명종이 사망하기 2년 전까지 문정왕후가 생존해 있었기에 명종은 어머니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명종의 키워드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을사사와 양재역 벽서 사건, 윤원영과 정난정, 후사 없이 죽은 명종, 그리고 을묘해병과 임꺽정의 난입니다. 인종이 죽자 명종은 12세의 나이로 즉위했고 어머니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왕실의 어른 중 한 명이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들이을수, 발염, 들을청, 정사정입니다. 즉 발을 내리고 왕과 함께 들으며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조선의 수렴청정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문정왕후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은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금까지 대립해왔던 대윤과 그에 동조하는 살림 세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대윤파의 수장 윤임이 명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한다고 무고하였고 이를 구실로 윤임과 대윤파 살림 세력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이것이 명종 1년 을사년에 벌어진 살림들의 화 을사사화입니다. 역사는 을사사화를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여사화에 이어 조선 4대 사화로 기록합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2년 뒤 또 한 번 살인파들이 숙청됩니다. 정미사화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양재역에 붙여진 한 장의 벽서에서 시작됩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있고 간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구나.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이 벽서를 발견한 소윤 세력의 정원각은 곧바로 상소를 올렸고 윤원영, 이기등 소윤 세력들은 이전의 처벌이 미흡하여 화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참에 확실히 반대파 잔존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정왕후는 의심이 가는 반대파 잔존 세력들을 모두 잡아들인 뒤 숙청하거나 유배 보냈고 이 과정에서 이현적을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정계에서 축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재역은 어디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양재역은 경기도 과천군 양재리에 위치했던 역으로서 공무로 이동하는 사람이나 여행객이 말을 갈아타거나 말을 쉬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말에게 죽을 먹이며 쉬게 했다 하여 말죽거리라고도 불려졌던 이곳은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선시대의 역과 같은 이름의 지하철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양재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 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통 요충지였는데 이 역에서 의문의 벽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집권 초기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문정왕후는 거침없이 전국을 운영했고 그녀의 동생 윤원영은 자신의 첩 정난정과 함께 온갖 부정부패로 왕 다음 가는 권력과 재산을 축적합니다. 첩이었던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을 독살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문정왕후의 사랑도 받았으니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은 윤원영, 정난정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1565년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윤원영의 본처가 정난정에게 독살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정난정과 윤원영을 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정난정은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며 스스로 독약을 마셔 죽었고 뒤늦게 정난정을 발견한 윤원영도 뒤따라 자결합니다. 2001년 방영된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강수연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바로 정난정입니다. 이렇게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명종은 그로부터 2년 뒤 1567년 3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명종에게는 외아들 순애세자가 있었지만 14세에 병으로 사망했기에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중종의 적자들인 인종과 명종이 모두 자녀 없이 죽게 되자 다음 왕위는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즉 중종의 손자에게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볼 14대 임금 선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종식이 일어났던 을묘외변과 임꺽정의 난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을묘외변은 1555년 왜구가 전라도 강진, 진도 일대를 침입해 약탈한 사건을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비변사라는 임시기구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왜구는 일본의 해적을 말합니다. 왜구와 관련되어 지난 세종편 영상에서 병권을 쥐고 있던 태종이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했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적 임꺽정도 명종 때 사람인데 임꺽정은 본래 경기도 양주에서 버드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고리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로 옮긴 뒤 권력자들의 수탈과 횡포에 분노해 사람을 모아 도적배를 만들었고 황해도 구월산을 본거지로 삼아 양반과 지방 토호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줘 백성들 사이에서 의족으로 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급기야 토벌대를 구성했고 임꺽정의 측근 서림이 광군에 체포되면서 임꺽정도 1562년에 체포됩니다. 참고로 조선 3대 도적은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길산입니다. 이상으로 인종과 명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분량이 많아 문정왕후의 불교 사랑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문정왕후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 부흥을 위해 도첩제 등 불교 장려 정책들을 강하게 펼쳤고 이는 선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살림 세력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14대 임금 선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종에게는 아들 순애세자가 있었으나
14세의 나이에 병들어 죽었고 그의 이복 형님이자 선왕이었던 인종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대왕을 아버지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서 찾았고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덕훈군의 자식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종과 명종은 중종이 정실 왕비들에게서 얻은 적자들이었고 덕훈군은 후궁에게서 얻은 서자였습니다. 즉 명종과 덕훈군은 배다른 형제였지요. 이런 덕훈군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막내 하성군이 2명의 형을 제치고 명종의 다음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조선 14대 임금 선조입니다. 선조는 어릴 적부터 무척 똘똘했습니다. 하루는 명종이 덕훈군의 세 아이들을 불러 임금이 쓰는 모자인 익성관을 벗어주며 써보라고 했습니다. 위에 2명의 형은 거리낌 없이 익성관을 받아 쓰고 좋아했는데 하성군은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종이 왜 쓰지 않는지 묻자 하성군은 임금이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신하가 쓸 수 있겠느냐는 대답을 해 명종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명종은 하성군을 더욱 마음에 들어했고 명종이 죽자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선조의 제위기간은 1567년부터 1608년으로 약 41년, 조선의 임금들 중 4번째로 긴 제위기간입니다. 선조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의 반개 출신 임금. 2. 사림의 집권과 붕당의 시작. 3. 정여림 모반 사건과 기축옥사. 4.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5. 임진왜란과 이순신 정도입니다. 먼저 볼 키워드는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선조입니다. 우선 반개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겠군요. 반개란 직계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직계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와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게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관계이고 이는 다시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조부 등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족인 직계 존속과 아들, 손자 등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족인 직계 비속으로 구분합니다. 반계는 형제, 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왕위는 통상적으로 적자, 서자 등 아들이나 아들이 없을 경우 손자 등 직계 비속이 계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왕에게 후사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형제나 삼촌 등 반계 혈족이 계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것을 반계 혈족이 계통을 이었다 하여 반계의 승통이라 합니다. 그런데 왜 선조에게 조선 최초의 반계의 승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1대 태조부터 6대 단종까지는 모두 직계 혈족, 직계 승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대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 사실상 조선 최초의 반계 승통은 세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세조를 반계 승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찬탈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복 형제 간의 왕위가 이어진 12대 인종과 13대 명종을 두고도 반계 승통이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전형적인 반계 혈족인 조카와 삼촌, 형제관계로 계승을 반계 승통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조선 역사에서 반계 승통은 그 의미가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에서의 반계 승통이라 함은 현재의 왕에게 왕비와의 사이에서 나온 적자든 후궁과의 사이에서 나온 서자든 아니면 손자든 왕위를 물려줄 직계 비속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와 후궁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조, 인조, 영조, 철종, 고종 등이 모두 다 그런 경우입니다. 만일 위의 경우에도 자신의 아버지와 정실 왕비 사이에서 나온 후손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면 이것도 반계 승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종에서 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자, 이렇게 중종과 후궁 사이의 후손인 선조가 명종을 이어 왕이 됩니다. 선조가 왕이 되자 그의 아비 덕훈군은 덕흥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최초 대원군이었죠. 대원군이란 자신의 아들이 반계 승통되어 왕으로 즉위할 경우 왕의 아버지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최초의 반계승통은 선조의 컴플렉스가 되었고, 이는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할 때 서자인 광해군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림의 집권과 붕당의 시작입니다. 붕당은 한자로 무리붕, 무리당입니다. 즉, 무리를 지어 당을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림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붕당은 사림 세력 내에서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무리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림을 이야기하기 위해 조선 개국 당시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 말 개혁을 하자는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급진 개혁파와 고려를 유지한 채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자는 온건 개혁파로 나뉘게 됩니다. 급진 개혁파에는 정도전이 있었고 온건 개혁파에는 정몽주가 대표적입니다. 급진 개혁파들의 주장대로 결국 조선이 건국되었고, 이들은 이때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 조정을 이끌어가는데, 역사는 이들을 가리켜 으뜸원, 공로훈, 앳구, 신하 신을 써서 원훈 구신이라고 했고, 이를 다시 훈구파라고 줄여 말했습니다. 이후 훈구파는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쟁취한 세조의 공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조선 건국 이후부터 조정을 이끌어갔던 공신 세력들과 그 후손들을 통칭하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살인파는 온건 개혁파의 후예들입니다. 고려를 유지한 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선비들인지라 조선이 건국되자 이들은 조정에 남을 수 없었겠죠. 저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선비사, 수풀림을 써서 사림이라고 하였고, 대표적으로 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태조부터 9대 성종까지 쭉 시간이 흘렀습니다. 훈구파들은 여전히 정계의 핵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9대 임금 성종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성종은 길제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종직을 필두로 지방에 있는 사림 세력들을 하나둘 중앙관직에 등용시켰고, 이를 통해 훈구파들을 견제했습니다. 정계에 진출한 사림 세력이 늘면서 기존 훈구파 세력들과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런 대립구도 속에 사림들이 화를 당하는 사건이 조선 역사상 4번 일어나는데, 이를 사림들이 당한 화라고 하여 사화라고 합니다. 10대 임금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11대 임금 중종 때 기묘사화, 13대 임금 명종 때 을사사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4번의 사화를 통해 많은 사림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림들은 다시 지방으로 낙향하여 조용히 서원, 향약, 유향소를 기반으로 실력을 양성했고, 14대 임금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훈구 세력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 도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훈구파가 사라진 조정은 살인파로 가득 찼고, 붕당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림들은 서경덕, 이황, 조식 등의 제자들이 많았고, 학맥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분파를 형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붕당이라 말할 만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림 세력이 최초로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파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조전랑이라는 오품 관직에서 출발합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은 품계는 낮았으나 인사권을 가진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요즘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느 조직이든 인사팀 소속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김효원이라는 젊은 관료가 물망에 올랐는데, 시무겸이라는 관료가 김효원은 명종 시절 소윤 세력들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효원 입장에서는 시무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죠. 다행히 시무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은 이조전랑직을 맡게 되었고, 김효원은 시무겸에게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김효원이 이조전랑직에 물러날 때쯤 이들의 고약한 인연이 펼쳐집니다. 김효원의 후임자로 시무겸의 동생 심충겸이 거론된 것입니다. 후임자 청구권이 있었던 김효원은 보란듯이 시무겸의 동생 심충겸을 반대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김효원과 시무겸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김효원과 심우겸의 대립을 지켜보던 살림 세력들 역시 두 파로 갈라지는데 동쪽에 사는 김효원을 따르는 세력을 동인이라 했고 서쪽에 사는 심우겸을 따르는 세력을 서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의 신하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양분되었으니 조선의 붕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정은 동인들이 장악해 나갔고 선조는 율곡 이이를 가까이 두며 동인을 견제해 갔습니다. 이이는 동인과 서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고 외란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설 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선조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인이 다시 한번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세 번째 키워드인 정여립 모반 사건과 기축옥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여립은 과거에 급제한 뒤 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처음 이이 등을 지지하며 서인 쪽에서 활동했으나 이후 동인들이 정계를 장악하자 동인으로 이동해 이이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여립의 행동들은 좋지 않게 보여줬고 결국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전주로 낙향합니다. 고향에 내려간 그는 대동계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정기적으로 모여 사냥과 군사훈련 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여립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로 선조에게 보고되었고 조정은 급히 정여립 체포대를 보냈습니다. 정여립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광군에게 쫓기다 전라도 진안 죽도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정여립은 당시 동인 계열의 사람이었던지라 선조는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동인 계열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뒀고 자연스레 동인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선조는 서인의 수장인 송광정철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지시했고 주동자가 사라진 역모 사건이기에 수사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술은 고문과 강압 속에 진행되었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관련자들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길삼봉이라는 자가 정여립 위에서 역모를 지휘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수사는 길삼봉이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수많은 동인 강경파 정치가들이 길삼봉으로 몰려 죽어나갔지만 끝내 길삼봉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옥에서 죽어나간 숫자만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 이를 기축년의 옥사라고 하여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소설가 김훈이 이순신을 소재로 쓴 칼의 노래라는 작품에도 다음과 같은 길삼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여립이 자살하자 길삼봉의 헛개비는 실체로 둔갑했다. 길삼봉은 1000명이 넘었으나 길삼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정여립 모반 사건이 진짜 역모를 일으키려 했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동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서인 세력들이 만든 작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옥사를 주도했던 송광정철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오는 관동별곡, 삼인곡 등을 지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기축옥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은 동인 중에서도 강경파들이었습니다. 유성룡을 필두로 한 이황의 제자들은 같은 동인이었지만 온건파에 속했고 이들은 큰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동인 강경파들은 정철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철이 선조의 눈밖에 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선조는 정실왕비인 의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 적자가 없었고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좌의정 정철은 세자 책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후궁의 아들들 중 가장 현명했던 광해군이 적당하다고 선조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선조의 아픔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후궁의 후손이었기에 늘 반계승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선조는 자신의 후계자는 정실 왕비에게서 난 적자이기를 바랬습니다. 아직 자신이 젊고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서 적자가 나오면 세자 책봉하면 되는데 좌의정 정철이 서자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철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우의정 유승룡과 협의된 내용이었는데 정철이 입 밖에 먼저 내어 독박 쓴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서인의 수장 정철은 선조의 눈밖에 나게 되고 정철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동인 강경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정철을 탄핵하라 상소했습니다. 정철은 좌의정에서 파직되었고 귀양 보내집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동인 내부에서는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이 정도면 됐다는 온건파로 나눠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동인 강경파를 북인이라 하였고
온곤파를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철이 귀양 가서 임금을 그리며 지었던 시가 바로 삼이인곡입니다. 하나의 살림 세력들이 이조 전랑직으로 다투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고 다시 동인이 정여림 모반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송강 정철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를 두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붕당은 모두 선조 때 진행된 것이고 이후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조선 붕당의 계보가 완성됩니다. 이후 새로운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각 붕당들은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립했고 상호 비판과 견제 속에 조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이후 진행될 왕들에 대해서는 당시 집권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이 남아있는데 임진왜란은 양이 방대하여 별도의 영상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입니다.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동인 강경 세력들이 죽어나가고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 일본에서는 100년 넘게 이어져온 피바람 나는 전국시대가 오다 노부나가와 그를 계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됩니다. 당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자 임진왜란과 가장 관계가 깊은 3명의 인물을 잠깐 살펴보자면 전국 통일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자 히데요시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히데요시의 자리를 빼앗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3명의 인물은 일본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름들이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이제 일본을 넘어 중국 대륙을 바라봅니다. 이 무렵 조선은 상황 파악을 위해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이들은 선조에게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곧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니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전쟁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조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줬고 이렇게 임진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을 때 히데요시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정명가도, 칠정, 밝을 명, 거짓가, 길도, 즉 명나라를 칠 것이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기에 명나라 중심의 중화 질서를 깨트리는 오랑캐 일본의 말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선전포고를 받고도 명에 대한 충심과 의리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일본 본토에서는 드디어 출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1592년 4월 중순 히데요시의 제1선봉장인 고니시는 18,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산에 상륙합니다. 부산 진성의 첨사 정발과 동래 읍성의 부사 송상현은 군민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싸웠지만 두 성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후 히데요시의 제2선봉장인 가토가 합세했고 고니시의 부대와 가토의 부대는 누가 먼저 한양을 정복하는지 경쟁하며 파죽지세로 북상합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장수 신립장군은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패하고 맙니다. 믿었던 신립마저 패하자 선조는 파천을 생각했고 일본이 쳐들어온 지 보름 만에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를 임금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망갔다 하여 어두울 몽, 티끌 진을 써서 몽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피난 가기 전 선조는 그토록 밀었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이곳에 남아 조정을 이끌어라 명합니다. 이를 분리된 조정이라 하여 분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은 도망가면서 18살의 아들에게 전장에 남아 조정을 이끌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백성을 버리고 떠난 왕에게 백성들은 분노했고 임금이 살던 경복궁은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 불에 타 소실됩니다. 지금의 경복궁은 한참 뒤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군대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파죽지세로 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왜군들은 긴 전국시대의 전쟁을 통해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조선군이 갖고 있지 않은 신식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조선의 방어 체계가 제승방리학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제승방리학 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역의 군사가 특정 거점에 모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 아래 싸우는 체제였습니다. 이는 병농일치에 따라 상비군 대신 농민병으로 구성된 군대 체제였고 병사가 모이면 장수가 없고 장수가 오면 병사가 모이지 않는 엇박자가 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왜군은 순식간에 북상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돼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한양에 도착한 왜군이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임금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선조의 발빠른 도망은 우리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국시대를 지내온 일본의 장수들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00년 동안의 전국시대를 통해 이들은 전쟁의 승리가 그 지역의 영주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선조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임금을 죽이지 못했으니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지요. 왜군은 다시 도망간 선조를 쫓아 빠른 속도로 평양까지 북상합니다. 그리고 선조는 그보다 더 빨리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까지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제일 잘한 게 바로 신속하게 도망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조의 도망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조의 도망이 후세에 길이길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보여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의 후한무치적인 모습들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평양까지 순식간에 점령한 왜군들은 갑자기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방이라도 선조가 있는 우주까지 점령할 것 같이 움직였던 그들이 평양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과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의병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발발과 동시에 속수무책으로 패퇴를 거듭했던 조선의 육군과 달리 수군은 비교적 차분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1592년 5월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자수영의 수군은 옥포 앞바다에서의 첫 승리를 시작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거뒀고 7월에는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펼치며 대승을 이룹니다. 일본은 애초에 조선 수군은 고려하지도 않았기에 육로로 먼저 빠르게 북상한 뒤 해상, 즉 서해를 통해 배로 보급한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듣보잡 이순신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해상 보급로를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한양까지 점령했던 수많은 육지 일본군은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게 되었고 기세 좋게 평양까지 점령했던 고니시의 부대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순신의 존재를 각인하게 됩니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에 의해 해상 보급이 막히자 일본은 육로 보급으로 계획을 선회합니다. 경상도에서 육로로 서행하여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차지한 뒤 그 곡식을 육로를 통해 위쪽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진주성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관문이자 천혜의 요새였는데 1592년 10월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조선군은 진주성 사수에 성공했고 진주대첩의 승리로 조선은 진주성뿐만 아니라 배후에 자리 잡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1592년 12월 명나라 원병 4만여 명이 조선에 도착했고 곧이어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평양에서의 승전으로 왜군을 얕잡아본 명나라는 충분한 준비 없이 왜군을 뒤쫓아 또다시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를 벽제역에서 패했다 하여 벽제관 전투라고 합니다. 평양성 전투, 벽제관 전투 모두 1593년 1월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2월에는 권율이 왜적을 행주산성에서 크게 무찌릅니다. 이를 행주대첩이라 하고 이 전쟁에서 부녀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투석전에 필요한 돌을 날랐다는 데서 유래되어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대규모 전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사이에 강화회담, 즉 휴전협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593년 4월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왜군은 한양에서 철수했고 전군 남하했습니다. 그들은 남하하면서 진주성을 공격했고 이때 적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했던 기생이 바로 농계입니다. 이는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왜군이 남하하자 선조는 한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해 8월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3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고 한산도로 수영을 옮깁니다. 이때까지가 전쟁이 시작된 1592년부터 다음 해인 1593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후 1596년까지 약 3년간 휴전 무드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남해안과 섬들 곳곳에 외성을 쌓고 주둔하였고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소고군을 편성하여 군대를 보강합니다. 지루한 3년이 지나 1597년이 되었고 명나라와 일본 간의 휴전협정은 공식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때 고니시는 조선 정부에 일부러 첩보를 흘립니다. 내용인즉슨 강화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라이벌 가토가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몇 월 며칠 가토가 가덕도에 정박하니 그때를 노리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를 믿어 이순신에게 출정하여 가토를 죽이라 명했지만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이 적들의 계략임을 눈치채고는 선조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조는 명령 불복종으로 이순신을 모든 관직에서 파직했고 이순신은 백의종군의 길에 나섭니다. 이순신이 맡았던 삼도 수군 통제사는 능력 없고 욕심 많은 원균이 차지하게 되죠. 휴전협정이 공식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다시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임진년에 이어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전쟁이라 하여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임진왜란, 즉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에는 이 정유재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다시 일어났고 선조는 원균에게 가덕도로 출정하여 적들을 섬멸하라 명했습니다. 이때 육군을 담당했던 도원수 권율은 주저하는 원균을 불러 곤장까지 쳤습니다. 결국 원균은 그동안 이순신이 만들어놨던 조선 수군을 데리고 가덕도로 출정했고 결국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전멸당합니다. 이것이 1597년 7월에 벌어진 칠천량 해전입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을 통틀어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했던 해전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전멸하자 선조는 백의정군한 이순신을 다시 불렀고 삼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임명하긴 했지만 수군의 전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군을 파하고 육전에 힘쓰라고 공고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후대에 길이 남길 멋진 말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597년 9월 원균이 남긴 12척의 판옥선과 120여 명의 군사들을 재정비한 이순신은 명량, 지금의 진도 앞바다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133척의 일본군을 전멸시키니 이것이 영화 최민식 주연의 명량해전입니다. 임진년 때와 달리 조선과 명나라 모두 일본의 재침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유재란의 양상은 그 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을 한반도 동남쪽까지 몰아붙였고 일본군은 전면전 대신 수성전을 벌이며 남해안 일대에 쌓은 외성 안에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애순을 넘긴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일본군의 철수를 명령했고 그의 죽음은 기약 없는 항전을 거듭하던 일본군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고니시는 명나라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주며 퇴로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를 눈치챈 이순신은 끝내 진린을 설득했고 조명연합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1598년 11월 이순신이 전사한 마지막 전쟁 노량해전입니다. 이렇게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7년 전쟁 임진왜란이 끝이 납니다.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쟁은 앞에 2년, 뒤에 2년, 총 4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3년은 휴전기였습니다. 위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유명한 의병장들 중에는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항상 붉은 옷만 입는다 하여 홍위 장군이라 불려진 곽재우가 있었고 전라도 의병 고경명, 김천일, 최경희가 있었으며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조헌과 승려인 영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선조는 전쟁에서 이긴 공을 모두 명나라로 돌렸습니다. 명나라가 아니었으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고 그런 명나라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을 따라 의주까지 올라갔던 신하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고 위기의 순간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던 이순신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장들의 노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조에 대한 후세의 박한 평가는 후한무치한 이런 모습들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국력이 약해진 명나라는 50년도 안 되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라진 일본에서는 여러 제후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고 이는 일본의 마지막 막부 시대로서 서구 열강의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어집니다. 참고로 막부란 일본의 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 않고 일본군이 자진 철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 후반 일본이 우리 남해안 곳곳에 세운 외성에 고립된 채 싸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조명연합군의 추가 공세를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조명연합군의 힘으로 왜군을 몰아냈다면 이후 동아시아 3국의 미래도 바뀌었을 것이고 선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가리켜 조총과 화포의 싸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일본에 조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화포였던 비격 진천래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은 폭발하지 않는 거대한 쇠구슬이었습니다. 주로 성이나 선박을 물리적으로 타격해 충격을 주거나 무너뜨리는 용도였죠. 그러던 중 조선의 화포장 이장손에 의해 비격 진천래가 개발됩니다. 날, 비, 칠, 격, 우레, 진, 하늘천, 우레, 뇌. 이는 일종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인 뒤 대포에 놓고 발사하면 적진에 떨어진 이 쇠구슬이 얼마 안 있어 터지는 것입니다. 왜군은 처음 당해본 이 폭탄을 귀신폭탄이라고 불렀고 조선은 이를 이용해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경주성 탈환, 진주대첩, 행주대첩 등 육지에서의 승리도 쟁취해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까지 선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조는 최초라는 수식이 가장 많이 붙는 왕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반기 출신 왕이었고 선조 때 조선 최초로 붕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전쟁이 발생했고 궁을 버리고 도망간 최초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들을 시기 질투하는 찌질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선조는 조선 왕들 중 상당히 유명한 왕으로 후세에 길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 징비록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